여러분, 곧 우리나라에서 길에서 만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버스 정류장, 병원, 시장 모두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직은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지만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인지, 그리고 개인, 가족, 사회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습관,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누는 방법, 가족 간 돌봄 합의 문서 작성법, 그리고 내 동네 안에서 10분 생활권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안전한 노후를 앞당깁니다. 여러분, 먼저 초고령 사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25년 바로 지금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지점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첫째, 일할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고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내가 낸 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복지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이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지방에서는 간병인이 없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았지만 이젠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이 늙어갈 사람이 없는 노후,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빠를까요? 바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니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고 복지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이에 낀 세대는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뉴스 속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이 현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도시의 경로당은 병원 대기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준비 없이 늙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증가. 이 세 가지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한 마을 안에서 병원, 복지, 간병, 주거 서비스를 모두 연결해두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역 안에 병원과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부족할 때 동네 주민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죠. 이걸 통해 노인의 고립이 줄었고 병원 이용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웃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안전망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이 아닌 경험이 많은 일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은 많이 쓰지 않지만 경험이 필요한 일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공원과 정원 관리 같은 일들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런 일을 하려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은 7%대로 매우 낮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자존감이 어르신들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시도가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은 몇 년 전부터 마을 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바꿨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도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또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품 제작, 소규모 텃밭 재배 같은 일입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역할이 생깁니다. 시청과 군청이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산다. 이 감각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혼자 두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의료와 돌봄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부나 지자체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병원과 약국, 마트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것.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옮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일본과 덴마크는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빠르게 그들의 경험을 따라가면 됩니다. 늙는 건 전 세계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속도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준비하며 늙고 누구는 당하며 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돈, 기술.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노후를 가장 크게 지켜줄 세 개의 기둥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바로 건강, 돈,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는 10년은 진짜 장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두 발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능적 건강 수명입니다.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66세에 불과합니다. 즉, 17년 동안은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력, 균형, 두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없어도 됩니다. 1.5L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3세트.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2번은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등산. 이렇게만 해도 근육과 심장이 동시에 단련됩니다. 균형 감각 훈련도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노년 건강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이런 작은 습관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이 습관 하나로 65세 이상 낙상률이 2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두뇌도 근육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20분 책 읽기, 주 2회 퍼즐, 보드게임, 악기나 외국어 배우기. 이런 활동이 치매 발병률을 40%나 낮춥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진짜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딱 10분만 해보세요. 그게 병원보다 나은 보험이 됩니다. 2. 재정 돈이 오래가는 구조 만들기. 여러분, 은퇴 후 20년은 월급 없는 장마철입니다. 우산이 없으면 그냥 비를 맞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버킷 전략 세계의 주머니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입니다. 생활비용으로 바로 써야 하므로 가장 안전한 곳에 둬야 합니다. 예금, 적금, CMA 계좌 등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부족한 80만 원 12개월, 3년 2,880만 원. 이 돈이 있어야 다른 자산이 잠시 묶이거나 떨어져도 3년은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 뒤부터 10년 안에 쓸 돈입니다. 은행보다 조금 더 불어나지만 안정적인 곳에 둡니다. 국공채, 우량회사채, 배당주, 안정형 ETF 등이 좋습니다. 매년 한 번 리밸런싱을 해서 비율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를 위한 돈입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ETF나 성장성 있는 주식에 장기 투자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꺼내 쓰지 않고 매년 34%씩만 인출합니다. 이걸 가드레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인출을 줄이고 올라가면 조금 더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자산은 이렇게 나눕니다. 단기 30%, 중기 40%, 장기 30%. 총 자산이 1억 원이면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오래 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3. 기술 노후 생존의 새로운 무기. 여러분, 지금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병원 예약, 복지 신청, 정부 지원금, 금융 거래까지 이제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걸 못하면 혜택도 놓치고 시간과 돈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긴급 지원금 신청을 못해서 50만 원을 놓쳤습니다. 신청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앱을 쓸 줄 몰라서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정부 복지 앱 사용법, 화상 통화. 이 네 가지는 노후 필수 기술입니다. 이걸 배우는데 단 몇 시간이면 됩니다. 하지만 안 배우면 평생 불편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평생학습관, 은행에서도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나는 기계랑 안 맞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하루, 못 배워서 고생하는데 평생. 여러분, 기술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편리함을 지켜주는 노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건강, 돈, 기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20년을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길 바라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나 돌볼 것인가가 가족 간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무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 내 합의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부양 계획을 세우기. 그때 가서 알아서 하자.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막상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해지면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터집니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간병비를 부담할지, 누가 더 많이 시간을 내야 하는지 서로 마음속으로만 계산하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 배치표를 가족끼리 미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병원 동행, 둘째는 생활비 일부 부담,
셋째는 주말마다 청소나 장보기 담당. 이렇게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그리고 꼭 문서로 남기세요. 법적 효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합의 내용, 날짜, 서명, 목격자 한 명. 이렇게만 적어도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이런 싸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2. 상속과 증여, 연명치료 미리 결정하기.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말이 모든 판단을 덮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몇 년 후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면 형제간 소송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미리 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명치료 여부를 기록해두면 마지막 순간 가족이 죄책감 속에 울부짖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연명의료 의향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건 가족을 위한 결정이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3. 정서적 부채 줄이기.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이걸 갚아야 하지 않나? 이런 심리적 빚이 생기면 돌봄이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여기까지. 이 이후에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자. 이런 약속을 미리 정해두면 자녀도 불안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4. 가족회의의 힘.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볼까? 부모님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지? 많은 가정이 이런 대화를 미루지만 이 대화 한 번이 수십 년의 오해를 막습니다. 식탁에서 밥 먹듯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역할을 나눠보면 어때요? 이 한마디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문서 한 장, 짧은 대화 한 번이 미래의 갈등을 예방합니다. 5. 부모님의 결정권 존중하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할 때 자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진짜 위함은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내고 싶으세요? 어떤 방식의 치료를 원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돌봄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지만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합의는 감정보다 구체적인 대화가 우선입니다. 정확히 말하고 문서로 남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돌봄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선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늙어가는 세상, 그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가족끼리 잘 준비해도 사회라는 울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기.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마을 안전 지킴이, 학교 돌봄 보조, 문화 해설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2. 지역 돌봄 공동체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입니다. 병원, 복지관, 약국, 문화센터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진짜 안전한 노후입니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 기반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구역 안에 병원, 약국, 재활센터, 복지시설, 식당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꺼내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 안이 병원, 약국, 복지시설을 표시해 보세요. 없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청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나 동네 단톡방에서 응급시 서로 도와줄 사람 명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안전망입니다. 3. 세대 간 교류를 늘리기. 초고령 사회의 또 다른 과제는 세대 간 단절입니다. 젊은 세대는 바쁘고 노년 세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두 세대 모두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전통 음식, 수공예, 장인 기술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사용법, 영상 편집을 가르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영멘토링이라 부릅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 재능, 취미를 한 장의 리스트로 정리해서 자원봉사센터나 교육기관에 제안해 보세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노년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4. 마을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 우리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이 정말 걸어서 10분 안에 있나요? 이게 바로 노후 안전의 핵심 기준입니다. 동네의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계단에 손잡이가 없거나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서명해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확충, 셔틀버스 운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의 몫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도시가 안전해집니다. 5. 외로움을 막는 작은 공동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연결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북카페 모임, 산책 동아리, 소규모 반찬 나눔 모임. 이런 모임이 정신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는 혼자야.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6.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태도. 초고령 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하고 노년 세대는 우린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박대하느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비난보다 공감, 불평보다 대화. 서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늙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늙을 수 있는 사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 일자리, 이웃, 공감. 이 네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늙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분명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더 건강하게 움직이는 일,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일,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1. 건강은 습관으로, 품격은 태도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씩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작은 반복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내 손으로 밥을 차리고 내 발로 시장에 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건강은 의학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자는 마음이 노년을 바꿉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노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돈은 준비할수록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자신감과 균형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쓸지 아는 사람은 노후의 불안을 줄입니다. 그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지금 가진 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3. 기술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기계랑 안 친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은행 업무까지 이제는 모두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건 불편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부 지원금도 받고 병원 예약도 하고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배우는 순간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4. 혼자가 아닌 삶, 관계를 다시 세우기. 나이가 들면 사람보다 물건이 늘고 대화보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안부를 묻고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모임에 나가는 것. 이런 단순한 관계가 외로움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고독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관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안부 인사가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5. 나이 들면 태보가 아니라 완성. 젊을 때는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빨리 가야 성공이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답게 가면 그게 인생의 완성입니다. 나이 들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정제되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더 귀한 시간입니다. 6.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공부는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겁니다. 책 한 권, 악기 한 곡, 새로운 기술 하나. 이 작은 배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진짜 배움은 나이를 핑계로 미루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7. 품격 있는 노년, 그것은 태도다. 품격 있는 노년은 돈으로, 직위로, 명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다루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감사할 줄 알고, 화를 줄이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게 바로 나이 들매 품격입니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 배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한 걸음의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오늘부터 관계를, 오늘부터 나 자신을 지켜보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게 늙는 법입니다. 여러분, 늙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걷기, 소비 한 번 줄이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기, 이 사소한 실천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깊은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조금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당신의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이곳은 인생 후반 가이드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